내만한 잠자리와 마주친 적이 있나요? 만약 여러분이 석탄기에 지구 표면을 걸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거대 동물이라고 하면 1억 5천만 년 전 쥐라기 시대에 지구를 누비던 유명한 공룡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잠자리, 노래기, 거미, 심지어 전갈도 얼마 전부터 엄청난 크기에 도달했습니다. 생활 환경의 조건에 따른 제약으로 인한 놀라운 진화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작은 곤충이 그렇게 중요한 크기에 도달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멸종했을까요? 여행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호기심 많고 놀라운 생물인 곤충과 그들의 거대한 석탄기 조상들의 세계로 멋진 여행을 떠납니다. 새로운 모험을 떠나기 전에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놓치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여행 보내시길 바랍니다. 벌레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벌레는 진화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입니다. 모든 동물의 4분의 3이 곤충입니다. 곤충의 수는 놀랍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보지 못한 사이에 10억 마리의 곤충이 날고 헤엄치고 걷고 있습니다. 곤충의 질량은 인류의 300배에 달합니다. 곤충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우린 종종 곤충을 무시합니다. 지구에서 곤충이 눈에 띄지 않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역사 속에서 곤충은 적응을 거듭해왔고 그 적응의 결과는 놀랍기만 합니다. 날개 길이가 70cm에 달하는 날아다니는 곤충이나 최대 3m에 달하는 거대한 노래기, 3억 5천만 년 전에 실제로 지구 표면을 걸었던 생물들입니다. 곤충은 언제부터 육지를 정복하기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크기에 도달할 수 있었을까요? 모든 곤충은 절지동물로 외골격이라고 불리는 표피 또는 단단한 껍질과 여러 부분으로 나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지동물은 각각 한 쌍의 관절 달린 부속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지동물에는 곤충, 갑각류, 거미, 노래기 등이 있습니다. 이 생물의 몸은 머리, 흉부, 복부의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머리에는 더듬이, 눈, 입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흉부에는 세 쌍의 다리와 두 쌍의 날개가 있습니다. 복부는 여러 부분으로 나뉘며 부속기관이 없고 생식기 입구가 끝에서 열립니다. 갑각류는 물 밖으로 나온 최초의 동물입니다. 육지동물이 갑각류에서 갈라져 나오기까지는 여러 가지 적응이 필요했습니다. 가장 크고 중요한 적응은 날개의 출현이었습니다. 4억 2,500만 년 전 최초의 식물이 육지를 침범하기 시작한 지 수백만 년 후 최초의 동물도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최초의 호기심 많은 생물은 진해의 조상인 분절 생물입니다. 처음에는 물 가까이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식물 파편과 포자를 통해 수분과 먹이가 있는 이끼 속으로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수생 생물에 적응한 무척추 동물은 진화를 거듭해야 합니다. 외부 골격을 획득하고 다른 호흡 방식을 개발합니다. 극피 동물에는 기관이라고 불리는 호흡 튜브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각 관은 각각의 측면으로 이어지며 점점 더 미세한 네트워크로 나뉘어 장기와 조직으로 연결되고 심지어 각 세포를 관통하여 산소를 공급합니다. 육지로 진출한 육지 동물의 첫 조상은 갑각류였습니다.
육지에 도착한 육지동물은 갑각류에서 갈라져 나왔습니다. 육상동물은 여러 차례의 적응을 거쳤으며 각 적응은 이전보다 더 비범했습니다. 물 밖으로 나온 곤충의 첫 번째 과제는 건조를 극복하고 체액에 용해된 염분의 농도를 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몇 가지 생리적 그리고 형태적 적응에 의해 가능해졌습니다. 곤충은 체내의 수분을 축적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수분 손실에 대한 저항력이 더 강합니다. 이는 전체 질량의 최소 50%를 차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애벌레가 물과 결합할 수 있는 글리코겐을 저장하는 이유입니다. 체내 글리코겐이 높을수록 곤충은 체내에 더 많은 물을 저장합니다. 이렇게 저장된 물은 호흡 기능이 없는 우리의 혈액에 해당하는 헤모림프에서 발견됩니다. 헤모림프는 장기가 떠다니는 구멍을 채우고 세포 외에 물의 가장 큰 웅덩이를 구성합니다. 이 축적된 물은 매우 귀중합니다. 곤충은 수분 손실을 제한하는 세 가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큐티클의 존재, 기관 호흡, 배설 중 수분 회수 능력. 곤충은 딱딱한 큐티클로 덮여 있습니다. 이 큐티클의 깊은 층은 부드러운 반면 표피라고 불리는 상층은 클레로틴이라는 단백질에 의해 딱딱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표피는 매우 얇으며 0.5에서 3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 자체로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기와 접촉하고 있습니다. 중간층은 완전히 불투과성입니다. 이는 물의 증발을 제한합니다. 해양 갑각류는 수분 손실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층이 없습니다. 표피의 두께가 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취약합니다. 곤충의 두 번째 적응 메커니즘은 호흡기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공기호흡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수생 갑각류의 아가미는 폐가 아닌 기관으로 대체됩니다. 이는 나선에 의해 외부에서 열리는 외피의 침입에 관한 것입니다. 이 작은 구멍은 흉부와 복부의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선은 먼지와 물이 튜브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형성됩니다. 나선형 키틴 필라멘트가 기관을 둘러싸고 있어 기관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기관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공기가 몸 전체를 순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관은 점점 더 얇고 가느다란 기관지로 갈라집니다. 기관이 장기의 심장에 도달하면 기관의 직경은 2에서 5 마이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그런 다음 기관지는 키틴을 잃고 장기와 밀접하게 연결되며 공기 중의 산소가 세포로 확산됩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메커니즘은 특정 독성 노폐물을 배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체내 수분을 유지하여 건조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피관관의 기능입니다. 이러한 적응을 통해 물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튜브는 소화관으로 열립니다. 이는 혈 림프에 목욕합니다. 요소, 요산, 칼슘, 옥살, 레이트 기타 질소 노폐물은 이동 기관에 집중된 다음 직장과 항문 쪽으로 배출됩니다. 직장을 통과할 때 수분은 재흡수되어 혈 림프로 돌아갑니다. 곤충은 마른 배설물을 생성하여 물을 절약합니다. 육상 생물의 번식 방식에도 약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물이 없으면 정자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습니다. 수컷과 암컷은 성세포를 전달하기 위해 서로 만나러 갑니다. 다소 힘든 과정이지만 결실을 맺는 과정입니다. 이 물결 모양의 활발한 생명체는 다른 종의 주요 먹이입니다. 동물들은 점차 습도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고 육지 적응을 계속합니다. 동시에 식물도 진화합니다. 이제 물 밖으로 나와 움직일 수 있게 된 곤충은 먹이를 먹어야 합니다.
잎부분은 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적응하지만 가장 초기의 표본은 원시적인 분쇄기 형태의 잎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윗입술은 먹이를 담습니다. 잎 바닥에는 키틴질 돌기가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무엇보다도 분쇄 하악골로 구성된 잎 부속물이 있습니다. 나중에 곤충은 부수고 핥거나 물고 빠는 장치를 발달시킵니다. 진화의 과정에서 곤충은 번데기 단계에서 매우 다른 두 단계 사이의 탈피와 변태를 포함하는 발달 패턴을 획득했습니다. 이것은 석탄기 말기에 나타난 홀로메탈로사입니다. 그런 다음 개발 중에 추가 단계인 ним프가 나타납니다. 알, 애벌레, 성충 이후 ним프는 개발 또는 활동의 중단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휴먼이라고 하는 이러한 일시 중지를 통해 곤충은 불리하고 어려운 환경 조건에 적응하거나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생태적 성공의 요소입니다. 곤충은 날 수 있는 유일한 무척추 동물입니다. 곤충 날개는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날개가 생기고 날 수 있게 되면서 곤충은 과, 속, 종으로 다양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먹이나 유리한 환경을 찾기 위한 더 나은 분산, 포식자로부터 더 빨리 탈출할 수 있는 능력, 더 나은 번식 전략 등 다양한 이점이 생겼습니다. 오늘날 거의 모든 곤충종은 익충이라고 불리는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곤충의 날개 진화는 지구상에서 곤충이 놀랍도록 풍요로운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곤충 날개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이론이 제시되었습니다. 곤충의 날개는 가슴 부분의 등 부분과 다리의 첫 번째 부분 사이에 위치합니다. 날개를 발달시킨 다른 동물 그룹은 대부분의 경우 한 쌍 다리를 희생하여 날개를 발달시켰습니다. 두 쌍의 날개와 세 쌍의 다리를 유지하는 곤충은 그렇지 않습니다. 곤충학자이자 고생물학자인 자밀라 쿠칼로바 팩은 원시 절치동물과 현생 절치동물의 형태를 수년간 연구한 끝에 곤충 날개의 진화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익룡 곤충의 날개는 다리의 첫 번째 부분에서만 파생된다고 제안합니다. 그녀에 따르면 절지동물의 다리는 등 쪽 부속기관과 배 쪽 부속기관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날개는 변형된 외부 부속기에서 파생되었을 것이고 첫 번째 쌍은 흉부에 통합되거나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곤충이 기능적인 날개를 갖기 전부터 복잡한 근육 구조를 가진 이유도 설명합니다. 곤충의 날개 표면은 다리에 있는 것과 유사한 감각 구조로 덮여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곤충은 반사신경과 움직임을 제어하고 비행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날개는 등 쪽 표피층과 배 쪽 표피층이 중첩되어 형성된 표피막입니다. 움직임을 제공하는 근육은 날개 밑부분에 있으며 흉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곤충은 육상 생활에 익숙해진 후에도 혁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환경의 압박과 진화의 과정에서 곤충은 다리, 먹이 체계, 색깔, 모양, 번식 방식을 통해 상당한 적응력을 축적해왔습니다. 심지어 곤충이 엄청난 크기로 진화한 시대도 있었습니다. 거대한 잠자리, 화려한 노래기, 숨이 멎을 듯한 거미들이 숲과 평원에 서식했습니다. 하지만 이 동물들은 어떻게 그렇게 거대해질 수 있었을까요? 약 3억 6천만 년 전, 지구는 대본기 대량 멸종에서 막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분출하는 마그마의 바다가 오늘날 시베리아 상공에 거대한 기둥을 형성했습니다. 마그마가 지각을 뚫고 나왔죠. 이것이 폭발입니다. 지구의 창자에서 과열된 가스가 나오고 바닷물이 끓기 시작하며 수중 지진이 울려 퍼집니다. 화산 폭발은 수천 톤의 용암을 생성할 정도로 엄청난 비율을 차지합니다. 해양 동물은 황폐화됩니다. 해양 동물의 70%가 폐사합니다.
연기는 물을 오염시키고 바다는 오염되며 가스는 대기 중으로 퍼집니다. 풍경은 황폐화되고 지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화산 폭발은 수십만 년 동안 지속됩니다. 대기가 이산화탄소로 포화되고 식물이 번성합니다. 나무의 잎은 땅에 떨어져 쌓이고 썩습니다. 그들은 부식질의 첫 번째 층을 형성합니다. 그런 다음 비에 의해 물로 운반되어 통제되지 않은 방식으로 발달하는 조류에게 먹이를 줍니다. 지구는 질식합니다. 재는 거대한 구름을 형성합니다. 하늘이 어두워집니다. 지구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합니다. 태양은 더 이상 대기를 통과하지 않고 춥고 지구는 화산 겨울에 들어갑니다. 현재의 조건은 불쾌하고 생명에 적대적이지만 나무는 지구에 두 번째 바람을 줄 것입니다. 매년 조금씩 더 많은 산소를 생산함으로써 결국 기온이 안정되고 생명이 다시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조개의 석탄계에는 기온이 따뜻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남반구 고위도에 위치한 곤드와나는 나중에 얼음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 후 기후는 냉각되었지만 로르시아 지역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나중에 로데니아의 분열로 인해 로르시아와 곤드와나 대륙이 다시 합쳐져 판게아라는 하나의 대륙을 형성합니다. 이 충돌로 현재 북미 동쪽의 에팔레치아 산맥과 영국의 헤르시니안 산맥이 형성됩니다. 거대한 판탈라사해가 이 대륙 블록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해수면은 지각판의 움직임으로 인해 상승합니다. 대륙의 넓은 지역은 산호와 석회암 퇴적물이 있는 얕은 바다로 덮여 있습니다. 바다에서는 대부분의 대봉기 수중 생물종이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어종이 등장합니다. 육지에서는 숲이 자라고 있습니다. 양치류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들과 함께 나무 껍질과 씨앗 나무가 조금씩 나타납니다. 큰 늪은 절지동물, 네발동물, 양서류들을 환영합니다. 지구는 석탄기라는 시대로 접어듭니다. 이 시기는 대규모 석탄이 처음 축적된 시기라는 사실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이후 석탄은 최초의 산업혁명을 일으킨 주요 에너지원이 됩니다. 화재나 호수가 발생하면 나무 껍질 나무가 묻힙니다. 퇴적물은 그들은 석탄으로 변형시키는 것은 탄화입니다. 묻혀서 공기가 박탈되고 강한 압력을 받으면 유기원소는 혐기성 박테리아의 작용으로 탄소 화합물로 변형됩니다. 덜 진화한 형태의 석탄인 이탄의 두꺼운 층이 형성됩니다. 활성판 구조론에 의해 선호되는 분지는 적합하게 가라앉고 시작됩니다. 때때로 그들은 완전히 잠긴 다음 침전물과 다시 식생이 뒤따릅니다. 이 현상은 수십 번 반복될 수 있으며 물질을 더욱 깊숙이 묻어버립니다. 이탄은 점점 더 탄소가 풍부한 석탄으로 변합니다. 이탄에서 갈탄으로 진화한 다음 석탄으로 진화하면서 검은색을 띠게 됩니다. 이러한 석탄의 형성은 대기의 산소 함량 증가를 동반합니다. 이것이 석탄기에는 산소 함량이 오늘날의 21%에서 35%로 증가한 이유입니다. 현대인은 공기 중 산소 함량이 이렇게 높다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부 생물은 이러한 생활 조건에서 완벽하게 적응합니다. 이 시기의 식물상은 매우 풍부하고 활기차며 다소 균일합니다. 백합과 양치류가 있는 크리토감과 같은 큰 나무와 소철과 침엽수 같은 거시식물이 매우 다양합니다. 양치식물은 나무의 양치류의 한 속입니다. 이 대형 식물은 석탄기 동안 지구를 지배했으며 높이가 최대 35m에 달합니다. 유럽과 북미를 선호하며 적도 근처에 위치한 모든 대륙에 풍부합니다. 자이언트 리코포드는 늪지대에서 번성합니다. 이 원시나무는 나무 껍질 표면을 덮고 있는
가로 5mm, 세로 0.5mm의 좁고 작은 패드가 다량으로 존재합니다. 이 패드는 대략 다이아몬드 모양입니다. 가장 넓은 부분인 상단 4분의 1 수준에는 잎이 삽입되는 거꾸로 된 V 모양의 능선이 있습니다. 이 나무는 습지와 범람원을 지배합니다. 나비 수염은 매우 가지가 있습니다. 이는 당시 생태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그와 함께 양치류, 특히 나무 양치류가 풍부하게 발견됩니다. 잎은 양치류, 야자수 또는 큰 조류에서 잎의 역할을 하는 식물계관입니다. 나무 양치류의 잎은 매우 크고 강하게 잘립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코일 형태로 나타나고 점차 길어집니다. 그들의 줄기는 뿌리의 섬유질 덩어리에 의해 지지됩니다. 높이 10m, 지름 1m의 줄기를 가진 칼라미테는 양치류와 함께 발견됩니다. 이런 종류의 식물은 현재의 말꼬리와 비슷합니다. 그들은 석탄기의 습지를 좋아합니다. 이 나무의 측면은 인상적입니다. 줄무늬가 있고 반짝이는 줄기는 관절 있고 홈이 파인 줄기를 형성하여 대나무 줄기처럼 보입니다. 소철의 잎은 꽤 큰 크기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소철은 야자수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크고 딱딱한 잎의 왕관으로 끝나는 다소 쪼그리고 앉은 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몸통의 크기는 수센티미터에서 수미터까지 다양하며 성장이 매우 느립니다. 반면에 잎의 성장은 비교적 빠릅니다. 소철은 다양한 형태로 매우 다양합니다. 줄기는 가늘고 통통하며 그 줄기는 지하에 있고 식물은 기어오르며 잎은 어느 정도 분절되어 있습니다. 느린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는 일부 종의 경우 최대 2000년까지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표본은 높이가 최대 20m, 지름이 50cm에 달합니다. 훨씬 더 거대한 종은 지름이 최대 1.5m에 달하는 줄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소철의 뿌리는 두껍습니다. 이는 시아노박테리아와의 공생 덕분에 대기에 디아조트를 고정시킵니다. 트렁크는 부분적으로 나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소 묻힐 수 있습니다. 큰 잎은 야자수나 양치류의 잎과 비슷합니다. 소철은 자웅동체이며 수컷 또는 암컷으로 대표됩니다. 생식기관은 잎의 원뿔 형태로 꽃 왕관의 중심부에서 발견됩니다. 탄소기의 열대 환경에서 번성하며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서 자랍니다. 침엽수는 곧게 뻗은 하나의 줄기와 옆으로 뻗은 가지가 특징인 목본 식물입니다. 침엽수는 크기가 다양합니다. 높이가 최대 100m 이상에 달하거나 1m 미만이기도 합니다. 잎은 대부분 길고 얇기 때문에 바늘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침엽수는 처음에는 습지와 해안 맹그로브에서 자라지만 나중에는 최초의 마른 숲을 형성할 때까지 다른 환경에 서식합니다. 침엽수는 거치식물의 일부입니다. 침엽수는 열매로 둘러싸여 있지 않은 나체의 씨앗을 생산하는 식물입니다. 원뿔 모양의 씨앗을 가진 혈관 식물이기 때문에 침엽수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침엽수는 가뭄과 서리에 저항하면서 모든 기후 조건에 적응합니다. 그들은 같은 발의 수컷과 암컷 원뿔을 생산하며 일부 일처제종입니다. 그들은 날개가 있거나 없는 수컷 배우자인 수천 개의 꽃가루 알갱이를 생산합니다. 후자는 공기 주머니가 장착되어 있어 공기 중에 방출된 후 가벼워져 바람에 의한 분산을 촉진합니다. 일단 방출되면 이 꽃가루 알갱이는 바람을 타고 암컷 원뿔에 도달합니다. 이 원뿔은 하나의 또는 두 개의 난자를 운반하는 큰 규모의 잎으로 구성됩니다. 꽃가루는 식물의 난자를 관통하여 발화합니다. 객과는 두 개의 배우자를 발달시키고 방출합니다. 하나의 난자를 수정하고 다른 하나는 퇴화합니다.
수정되면 난자의 핵이 분열하여 큰 배아를 형성합니다. 그런 다음 배아 잎으로 진화합니다. 세피아색 하늘 아래 이 거대한 나무들은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고 엄청난 양의 산소를 방출합니다. 숲은 생산한 만큼의 산소를 소비합니다. 따라서 숲은 대기에 산소를 추가로 공급하지 않습니다. 광합성의 부산물인 산소의 조절자 역할을 하는 것은 바다입니다. 광합성이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소비할수록 더 많은 산소를 생산합니다. 광합성 활동이 활발한 기간 동안 산소 농도 비율이 증가합니다. 동시에 탄소가 격리되면 호흡을 위한 유리산소가 줄어들고 대기 중 산소가 증가합니다. 산소는 유기물이 숨을 쉬고 대사하지 않는 경우에만 대기 중에 존재합니다. 숲은 해안 평야와 늪지대로 발전합니다. 일부 개체가 상당한 크기에 도달하는 것은 공기 중에 높은 수준의 산소 덕분입니다. 곤충은 폐를 통해 호흡하지 않고 기관과 기관지라는 튜브 시스템을 통해 공기를 중요한 기관으로 운반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러한 형태의 호흡은 그다지 적합하지 않습니다. 기체 형태의 공기는 조직으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곤충이 클수록 더 많은 산소가 필요합니다. 이 거대한 곤충은 석탄기 동안 최고로 군림했으며 큰 크기 덕분에 포식 규모에서 최상위에 있었습니다. 먹이가 풍부하고 산소 수준이 최대이며 그들의 발달에 반대하는 포식자가 아트로플레오라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노래개의 사촌입니다. 이 거인은 길이가 최대 3m에 달하고 몸무게가 최대 50kg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육상 무척추 동물 중 가장 큰 동물 중 하나입니다. 숲 환경과 늪에 사는 조용한 초식동물입니다. 습한 환경에서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르트로플레오라는 이 시대의 다른 거대 절지동물과 공생합니다. 납작한 몸은 측면과 중앙판으로 덮인 약 30개의 관절로 이루어진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먹이를 찾기 위해 땅이나 나무를 기어다니며 빠르게 움직입니다. 다소 민첩하고 숲 바닥을 따라 걸으며 나무와 바위를 피하기 위해 몸을 돌립니다. 100개의 관절이 있는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톱으로 나무 껍질에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공격하려면 등을 돌리는 데 성공해야 하기 때문에 위풍당당한 등딱지가 공격자로부터 보호해줍니다. 포식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메가네오라는 모니는 지구상에 살았던 곤충 중에 가장 화려한 곤충 중 하나입니다. 초목 잠자리목에 속하는 현재의 잠자리와 대벌레와 관련된 계통의 한 종입니다. 당시에는 새도, 파충류도 날아다니는 다른 생물이 없었습니다. 이 잠자리의 조상은 하늘을 독점하고 진정한 포식자입니다. 메가네우라 모니는 강과 호수 근처의 열대우림에서 서식합니다. 갈비뼈로 강화된 날개는 최대 70cm의 날개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큰 날벌레입니다. 메가네우라 모니는 독립적인 날개를 가지고 있어 비행 중 민첩하게 움직입니다. 시속 70km 이상 움직이며 초당 5m 이상 상승합니다. 몸의 나머지 부분과 독립된 머리 덕분에 비행 중에 사냥을 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몸집 때문에 신진대사가 매우 활발하고 그에 따라 먹이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하악골은 강력하고 날카로우며 다리는 날카롭습니다. 먹이를 먹기 위해 먹잇감의 조각을 찢고 자르고 뜯어낼 수도 있습니다. 내 다리는 가시로 장식되어 있어 공격하는 생물을 붙잡는 역할을 합니다. 거의 360도 위아래를 볼 수 있는 큰 눈을 포함하여 슈퍼포식자의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자리의 조상이긴 하지만 현재의 랩터와 훨씬 더 비슷합니다. 메가네우라 모니는 고생물 곤충인 데모 잠자리 같은 채식성 곤충을 잡아먹다가 얼마 후
거대한 날개 달린 곤충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눈에 띄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이 시기의 채식 곤충은 생리적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거대한 포식자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거대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고룡은 결코 메가네우라를 넘지 못합니다. 일부 표본은 여전히 날개 길이가 약 55cm에 달하는 상당한 크기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보리 같은 입부분이 있어 식물의 구멍을 뚫고 식물즙을 빨아먹습니다. 각 가슴마디에 한 쌍의 날개가 있기 때문에 육날개 곤충이라고도 불립니다. 몸 길이가 50cm에 달하는 바퀴벌레인 아프로토르 블라티나와 함께 서식합니다. 습한 환경에 서식하는 이 거대한 곤충은 길고 가느다란 안테나를 가지고 있으며 큰 눈으로 포식자를 경계합니다. 타원형의 납작한 형태의 몸체는 다른 거대 곤충에 비해 다소 어두운 색을 띠고 있어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풀모노스코피우스는 메가네던 거대 전갈의 한 종입니다. 그 이름은 폐전갈이라는 뜻입니다. 이 육식성 절지동물은 길이가 최대 70cm에 달할 수 있습니다. 꼬리는 발톱보다 훨씬 더 발달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칩으로 다른 절지동물은 물론 새, 포유류, 파충류와 같은 작은 네발 동물도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독이 첫 번째 무기입니다. 독은 또한 먹이의 소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발톱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자신보다 큰 먹이를 사냥할 수 없습니다. 주로 이미 죽은 먹이를 조작하는 데 사용합니다. 눈은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어 방향을 찾는 데 사용합니다. 메가라크네는 지구상에 살았던 거미 중 가장 큰 거미로 알려져 있습니다. 몸 길이는 34cm이고 위쪽 다리 사이의 거리는 50에서 60cm입니다. 복부는 구형이며 15mm의 눈은 다른 두 눈 가운데에 움푹 들어가 있습니다. 비교적 사람의 머리만한 크기입니다. 오늘날에도 존재한다면 고양이를 사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메가라크네는 석탄기의 습한 숲에서 번성했습니다. 메가라크네는 메가네우라 다음으로 포식자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곤충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더 작고 눈에 잘 띄지 않는 다른 곤충들도 석탄기에는 존재합니다. 여기에는 벌레와 매미와 같은 반목성 곤충, 딱정벌레와 같은 딱정벌레, 말벌과 개미와 같은 반목성 곤충의 초창기 대표도 포함됩니다. 이 그룹은 지구상에 알려진 현대종의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홀로메타볼라는 많은 수로 발견됩니다. 이들은 변태를 겪는 곤충으로 애벌레와 같이 성충 단계와 매우 다른 미성숙 단계를 거칩니다. 석탄계에는 거대화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이 곤충들은 당시 발견된 곤충 중에 가장 작은 크기입니다. 바닷속에는 크리노이드와 다른 극피동물 종들이 풍부합니다. 크리노이드는 매우 흥미로운 동물입니다. 해저에 뿌리를 내린 식물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분석해보면 식물이 아니라 성게나 불가사리와 같은 극피동물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식물과 닮아서 뿌리나 줄기와 같은 해부학적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합니다. 크리노이드는 꽃자루라고 불리는 긴 줄기와 팔로 뻗은 꽃받침이라고 불리는 몸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다 밑바닥에 붙어 있어 실제 수중 초원을 형성합니다. 극피동물은 극피동물의 고전적인 오차 대칭을 알아볼 수 있는 작은 분절 요소로 구성된 골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가사리에서도 이와 같은 대칭이 뚜렷합니다. 크리노이드의 줄기 요소도 5개의 별을 형성합니다. 브라키오포드와 삼엽충이 풍부합니다. 후자는 수억 년 동안 바다를 지배한 절지동물입니다. 알려진 종만
18,000여 종에 달할 정도로 그 다양성에 놀랐습니다. 이들은 동물이 개발한 가장 오래된 시각 시스템 중 하나가 특징입니다. 오늘날에도 곤충이나 갑각류에서 발견되는 매우 효율적인 구조인 면역륜입니다. 빛에 민감한 구조가 조립되어 형성된 렌즈의 모양은 생물 다양성 역사상 독특합니다. 각 렌즈는 사발 모양의 아래쪽 부분이 물결 모양의 표면으로 윗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삼엽충은 구면 수차를 교정합니다. 진화하면서 다양한 시각적 적응 능력을 습득하고 퇴적물 속에 묻혀 있거나 빛이 없거나 부족한 환경, 얕은 해양 환경에 밝은 빛 등 모든 생활 조건에 적응합니다. 육지에 처음 등장한 이치오스테가는 식물 사이를 돌아다니며 절지동물과 함께 생활합니다. 척추동물은 거의 1억 4천만 년 동안 물속에 머물렀지만 지느러미가 다리로 변하면서 육지에 서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느러미와 유기체의 몸 사이에 새로운 관절이 생겨나면서 더 큰 이동성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몸체가 물고기 모양을 유지하는 1m 길이의 척추동물에 때때로 육지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적응된 구성원이 부여되는 방식입니다. 물고기와 같은 특성을 가진 네발동물인 이치오스테가의 경우입니다. 오늘날 자연계에 이치와 비교할 만한 동물은 없습니다. 이치오스테가는 육지에 발을 디딘 최초의 네발 척추동물로 지구의 역사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한 동물입니다. 강, 호수, 늪 근처에 서식합니다. 먹이를 찾아 육지와 수중 환경을 번갈아 가며 이동합니다. 길고 날카로운 이빨로 물고기, 곤충, 작은 육상동물을 잡아먹습니다. 최대 길이가 약 2m에 달하고 가장 큰 표본의 경우 무게가 최대 90kg에 달합니다. 두개골은 물고기와 비슷합니다. 등 쪽에 위치한 두 개의 작은 눈 덕분에 좋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몸은 작은 비늘로 덮여 있고 등뼈는 튼튼합니다. 다리는 아직 땅에서 이동하는데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7개의 손가락이 막으로 연결된 것을 볼 수 있듯이 헤엄치는 데 사용됩니다. 꼬리는 지느러미 모양을 유지하며 물속에서 이동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이 4발 달린 동물은 육지보다 수중에서 더 많은 생활 방식을 유지합니다. 산호는 탄속의 따뜻한 바다에서 중요한 산호초 형성을 합니다. 산호는 모든 바다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산호는 수백만 마리의 작은 동물들이 모여 사는 군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군집의 형태는 종과 빛, 온도 또는 해류와 같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인간의 뇌를 닮은 복잡한 구조, 산호는 동물산호라고 불리는 해조류와 공생하며 살아갑니다. 이 미세한 조류는 산호의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산호의 색을 결정합니다. 상어는 신기한 형태를 취합니다. 헬리코프리온이 좋은 예입니다. 이 상어는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어의 턱은 톱니바퀴 모양입니다. 이빨은 실제로 나선형 띠 모양으로 마치 톱날이 말려 올라간 것과 비슷합니다. 이빨은 50cm에 달하며 최대 150개의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이빨은 나선의 바깥쪽에 있고 가장 최근에 자란 이빨은 나선의 안쪽에 있습니다. 이 치아 바퀴는 아래턱의 끝을 나타내며 거의 전적으로 동물의 피부 아래에 위치하여 몇 개의 치아만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이빨은 바깥쪽 이빨이 빠졌을 때 예비용으로 사용됩니다. 두 종류와 같은 연체 동물을 먹이로 삼습니다. 가장 큰 표본은 길이가 최대 7m에 달합니다. 헬리콥터 피쉬는 입을 벌려 물고기 떼 사이를 헤엄쳐 다니며
많은 이빨로 물고기를 잡아먹습니다. 지구상에서 거대 곤충을 제외한 동물 중 몸집이 큰 동물은 양서류인 에리옵스입니다. 에리옵스는 최초의 양서류 중 하나입니다. 수중에서 육상 환경으로 이동할 수 있는 적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크기는 놀랍습니다. 몸 길이는 최대 3m, 몸무게는 최대 200kg에 달합니다. 다리가 튼튼하고 힘차게 뻗어 있어 물 밖으로 체중을 옮길 수 있습니다. 거대한 골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커다란 두개골에는 특별한 이빨을 가진 턱이 있습니다. 육식 생활 방식에 완벽하게 적응한 모습입니다. 그들은 비교할 수 없는 저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최대 15mm에 달합니다. 입 천장은 작고 뾰족한 이빨로 완전히 덮여 있고 뒤쪽으로 구부러져 있어 물고기와 같은 미끄러운 물체를 입안에 넣을 수 있습니다. 먹이를 입 아래쪽까지 점진적으로 전진시키면서 삼켜버립니다. 눈은 길쭉한 두개골 뒤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악어와 매우 유사합니다. 호수와 강 근처의 습지 근처에 서식합니다. 피부의 세포는 몸통의 진동을 감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디플로카울러스는 지금까지 발견된 양서류 중 가장 기이한 양서류 중 하나입니다. 놀라운 부메랑 모양의 머리를 가지고 있죠. 이 형태는 두개골의 특정 뼈가 늘어난 결과입니다. 아주 앞쪽에 위치한 눈은 부메랑의 끝부분에 매우 가깝습니다. 동물의 몸은 평평하고 다소 짧고 넓으며 튼튼합니다. 매우 작은 다리에 물갈퀴가 달린 손가락이 있어 헤엄칠 때 몸에 대고 있습니다. 머리의 측면 확장은 성장하는 동안에만 나타납니다. 두개골이 20mm를 초과하면 발달하고 성장합니다. 디플로카울러스의 몸 길이는 최대 1m에 달합니다. 진화한 머리는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방향타 역할도 합니다. 머리를 아래로 기울이느냐 위로 기울이느냐에 따라 수면 위로 떠오르거나 내려갈 수 있습니다. 다른 양서류와 마찬가지로 물과 육지 사이를 오갈 수 있습니다. 머리 위를 날아다니며 끊임없이 감시하는 메가네우라와 같은 다른 포식자를 주의해야 합니다. 연못과 습지
모든 특성은 깃털의 장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새는 또한 메가네우라에 대항하는 훌륭한 포식자입니다. 새만큼 멀리 그리고 빠르게 날 수 있는 생명체는 세상에 없습니다. 새의 날개는 그들을 지탱하고 추진합니다. 새는 인간이 비행기를 만들 때 적용한 것과 동일한 공기역학 법칙을 따릅니다. 새와 익룡에 이어 날개짓 비행을 하는 새로운 척추동물 계통이 등장하는데 바로 박쥐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원시적인 박쥐는 오니코니케테리스 피네입니다. 이 표본은 긴 손가락이 달린 긴 팔다리와 비행에 사용되는 근육을 고정할 수 있을 만큼 큰 흉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깨는 강력한 근육을 보여줍니다. 이 박쥐는 비행을 위한 신체적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박쥐는 앞다리에 5손가락에 발톱이 있습니다. 뒷다리는 특히 길어서 걷거나 올라갈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짧은 날개는 박쥐가 지속적인 비행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근육을 갖출 때까지 나무에서 나무로 미끄러지면서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시사합니다. 현대 박쥐와 주목할 만한 차이점은 오니코니카테리스 피네이는 반향기관이 없는 귀뼈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빨 덕분에 비행 중에 시각과 후각을 이용해 곤충을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비행동물은 공중에서 사냥하는 데 있어 메가네우라와 주로 경쟁합니다. 마지막 남은 거대 곤충은 이제 지구 표면에서 하늘까지 먹잇감이 됩니다. 그들은 숨어야 합니다. 모든 초기 새들은 식충성이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낼 때마다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 새들은 비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점점 더 민첩해집니다. 거대한 곤충은 작은 곤충보다 민첩성이 훨씬 떨어집니다. 포식력이 강합니다. 최초의 새와 박쥐의 출현은 의심할 여지 없이 곤충의 크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거대한 곤충은 진화하여 오늘날의 작은 생물에게 점차 자리를 내주어 줄 것입니다. 1억 2500만 년 전 백악기에 화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꽃식물의 조상처럼 화산재에 갇힌 식물도 있었습니다. 아카에프룩투스와 몬세키아는 지구에서 자란 것으로 알려진 최초의 꽃입니다. 아카에프룩투스는 수련의 해부학적 구조를 연상시키는 작은 초본 식물입니다. 몬세키아는 길고 좁은 줄기와 식물 전체에 수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이 두 표본은 오늘날 알려진 꽃식물과 공통점이 없습니다. 이 식물은 수생식물이며 호수와 같은 물가에서 자랍니다. 곤충은 진화하여 다른 곤충을 점점 더 적게 먹으며 꽃피는 식물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식물의 출현은 곤충의 삶에 또 다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잠자리의 삶의 시작은 물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몇 년 동안 애벌레로 남아 다른 애벌레를 먹습니다. 꽃피는 식물은 호수 가장자리에 나타납니다. 그들의 시든 꽃잎이 물에 떨어집니다. 수생 생태계가 변화합니다. 수생 미생물이 꽃잎을 분해하고 CO2를 방출합니다. 이들은 산소를 소비하고 잠자리 애벌레가 사용할 수 있는 산소를 감소시킵니다. 이때 존재하는 잠자리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 변화에 더 잘 적응한 다른 잠자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거대한 곤충이 사라지더라도 곤충 클래스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중생대 말기에 곤충은 생물의 세계에서 그들의 성공을 결정적으로 확립하는 주요 혁신인 번데기를 개발합니다. 번데기는 애벌레라고 불리는 애벌레와 성충 나비 사이의 중간 발달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나비목에 존재합니다. 번데기 단계에 있는 동안 곤충은 움직이거나 먹이를 먹을 수 없습니다. 애벌레 상태에서 날개 달린 나비가 되어 번식에 전념하기 위해 몸 전체가 재구성되고 있습니다. 번데기는 애벌레가 변태하기 시작할 때 애벌레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애벌레는 나비가 되는데 필요한 모든 재료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고치에 둘러싸여 나비의 기관, 날개, 더듬이, 다리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변태를 수행하기 위해 애벌레는 일반적으로 높이가 높고 잘 숨겨져 있는 조용하고 안전한 장소를 선택합니다. 곤충은 삶의 마지막 변화 단계에서 포식자와 악천후로부터 보호됩니다. 이는 그가 성인 단계에 도달하고 번식하고 종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의 보장입니다. 오늘날에도 거대 곤충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3억 년 전의 거대 곤충과는 비례적으로 공통점이 없습니다. 곤충은 외부 골격으로 둘러싸인 부드러운 몸을 가진 절지동물입니다. 내부에서 중력에 대한 지지대가 없습니다. 내부 장기의 무게는 표면의 힘과 균형을 이룹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는 곤충의 질량과 크기에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석탄기에는 대기가 달랐습니다. 지구 표면은 산소와 수분이 풍부한 대머리 편백나무로 가득 찬 거대한 늪과 같았습니다. 대기는 밀도가 높아 메가뉴라가 무거운 가피를 입고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현재의 대기는 더 이상 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거대화의 두 번째 한계는 곤충의 호흡기입니다. 공기는 기관으로 연결된 나선형을 통해 몸속을 자유롭게 흐르는데 곤충의 몸이 클수록 더 많은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물망의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리와 몸통 사이의 관절의 크기에 따라 기관의 크기가 제한되므로 곤충의 산소 공급과 발달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어떤 종류의 표본이 거대 곤충에 해당할까요? 오늘날 거대 곤충은 주로 열대 그리고 아열대 기후에 서식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곤충은 인도에서 온 아타쿠스 아탈라스라는 나방입니다. 동남아시아, 특히 태국에서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 나비는 날개 길이가 30cm에 달할 수 있습니다. 성충이 될 때까지 애벌레는 초식성으로 식물을 먹습니다. 나비가 된 후에는 입이 위축되어 스스로 먹이를 먹을 수 없습니다. 번식을 위해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은 며칠에 불과합니다. 수명은 암컷의 경우 약 일주일, 수컷은 그보다 조금 더 짧습니다. 앞날개 끝의 모양 때문에 코브라 나비라는 별명이 붙기도 합니다. 나비 공포증이나 곤충 공포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겐 인상적일 수 있지만 이 나비는 전혀 무해합니다. 타이타누스 기가테우스는 몸 길이가 최대 16.7cm에 이르는 딱정벌레입니다.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 가이아나, 브라질의 열대우림에 서식합니다. 성충은 나무 연필을 둘로 부러뜨릴 수 있는 하악골과 흉곽의 양쪽에 가시가 있습니다. 애벌레 단계는 몇 년 동안 지하에서 이뤄집니다. 표본은 썩은 나무를 먹게 됩니다. 성충이 되면 먹이 활동을 중단하고 번식에 전념합니다. 타이타누스 기가테우스는 검은색에서 붉은색을 띱니다. 긴 다리와 큰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섭게 보이지만 타이탄은 전혀 무해합니다. 이 종은 신중하고 관찰하기 어렵습니다. 헤라클레스 왕조는 크기면에서 타이탄과 경쟁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곤충은 아니지만 가장 큰 딱정벌레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 수컷은 반짝이는 검은색에 노란색에서 빨간색 또는 갈색을 띤 녹색에서 푸른 빛을 띠는 엘레트라가 있습니다. 암컷은 더 칙칙한 갈색이 띠게 됩니다. 날개를 펼쳤을 때 수컷은 최대 17.5cm에 달합니다. 두 개의 뿔이 있습니다. 하나는 흉부를 확장하고 다른 하나는 조금 더 작은 두부 확장이며 발톱을 형성합니다. 마지막 뿔은 다른 수컷과 싸울 때 무기로 사용됩니다.
뿔로 최대 200g까지 들어올리고 운반할 수 있습니다. 다이노스테스 헤큘레의 유충은 토양의 식물 재료를 먹게 됩니다. 그들은 최대 10cm의 크기를 측정하고 몇 년 동안 이 형태를 유지한 다음 림프로 변신하여 성인 단계로 진화합니다. 막대기 곤충의 한 종은 거인이라고 불립니다. 아크로필라 우엘핑기 암컷 표본은 다리가 최대 40cm에 이릅니다. 수컷은 12cm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생물은 뚜렷한 성적 이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대기 곤충은 막대기처럼 생긴 외형과 녹색, 갈색에서 녹색 매트까지 다양한 색으로 숲에 잘 어울립니다. 그들은 가시나무, 산딸기, 유칼립투스 같은 잎사귀를 먹습니다. 알은 약간 습한 대기에서 약 5개월 동안 부화합니다. 그 후 암컷은 8개월, 수컷은 3개월까지 살아가게 됩니다. 거대해 보이지만 포리가니스트리아 치넨시스 자오라는 이름의 거대 파스마 옆에서는 우스꽝스러운 존재입니다. 중국에서 발견된 이 곤충은 세계에서 가장 긴 곤충이라는 기록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과학자 자오리는 이 동물을 발견하는 데 6년이 걸렸습니다. 사람의 손가락만큼 가느다란 62cm에 달하는 이 괴물은 나뭇가지와 나뭇잎을 닮은 외형 덕분에 주변 환경에 잘 녹아들었습니다. 현재 가장 큰 극피동물 표본 기록을 보유하는 것은 나르세우스 아메리카누스입니다. 붉은 다리를 가진 이 거대한 검은 노래기류는 길이가 최대 12cm에 이릅니다. 아르트로플레오라의 거대함과는 거리가 멀지만 이 노래기 역시 인상적입니다. 퀘벡에 널리 분포합니다. 머리에는 하악골과 턱뿐만 아니라 한 쌍의 안테나가 있습니다. 돌 밑이나 땅속, 죽은 나무나 썩은 나무 등 습한 환경에 숨어 삽니다. 지렁이처럼 부식질 형성에 기여하고 토양에 공기를 공급하고 표층을 휘젓는 역할을 합니다. 포식자로부터 위험을 느끼면 나선형으로 굴러갑니다. 탈피할 때는 더 많은 수의 고리를 표시합니다. 이 종들은 대부분 최근에 출현한 종입니다. 하지만 일부에는 이미 1억 9천만 년 전에 지구에 존재했습니다. 뉴질랜드의 자이언트 웨타는 거대한 곤충으로 알려져 있지만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알려진 것 중 가장 무거운 곤충입니다. 마오리어로 못생긴 것들의 신을 뜻하는 웨타의 이름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이 곤충은 아테나와 다리를 제외하고도 10cm에 달합니다. 가장 큰 표본의 무게는 75g으로 회색쥐보다 3배나 더 무거웠습니다. 자이언트 웨타는 나무나 땅에서 발견됩니다. 뉴질랜드 섬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강력한 하악골로 사람의 피부를 뚫을 수 있습니다. 이 직립보행 동물은 메뚜기와 같은 과에 속합니다. 그들은 여러 세대 동안 포식자가 없었기 때문에 선택적 압력을 덜 받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거대해졌습니다. 생물의 세계는 끊임없이 길을 찾고 있습니다. 이는 기회주의적입니다. 석탄기 동안 곤충은 유리한 환경을 이용하여 몸집을 키우고 진정한 포식자가 되었습니다. 다신 일어나지 않을 조건, 거대 곤충은 사라졌지만 크기는 작아졌고 다양한 진화적 이점을 제공하는 자손을 남겼습니다. 개미는 자기 몸무게의 최대 1000배까지 운반할 수 있고 벼룩은 자기 키의 거의 340배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어떤 동물도 따라올 수 없는 성능입니다.